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50대 남성입니다. 평소 출퇴근할 때 썰밤 채널을 잘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에게 제 과거를 털어놓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사실 전 한번 결혼에 실패한 아픔이 있는데요. 믿었던 전처와 처갓집 식구들이 아주 충격적인 비밀을 감추고 있었지 뭡니까? 나중에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됐죠.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자면 전처가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요. 사치나 허영을 부리는 나쁜 여자였던 것도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비밀이었기에 이혼까지 했냐고요? 지금부터 천천히 그 사연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반전이 숨겨져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어릴 때 사고로 부모님을 여의고 할머니 손에서 컸습니다. 중학교 들어갈 무렵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로는 친척집을 전전하며 자랐죠. 아무리 친척이라고 해도 사실 남이나 마찬가지인 사람들이었어요. 다들 저를 못마땅해 했고요. 어떻게든 구실을 잡아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고 싶어 했죠. 덕분에 눈칫밥 먹는 데는 이골이 났네요. 행복했던 기억보다 힘들었던 기억이 더 오래 간다잖아요.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세졌던 집은 고모네였는데요. 고모는 좋은 분이었지만 고모부가 저를 정말 싫어하셨어요. 같이 밥을 먹을 때 제가 고기 반찬에라도 손을 댈라 치면 바로 헛기침을 하며 눈치를 줬고요. 씻으러 욕실로 들어가면 한겨울에도 온수를 꺼버렸죠. 사내 노민이 찬물로 씻어도 괜찮다면서요. 고모부에게 잡혀 살던 고모는 그걸 다 알면서도 아무 말도 못하셨네요. 전업주부라 실질적인 경제권은 다 고모부에게 있었으니까요. 더럽고 치사해서 고등학교를 다닐 무렵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새벽에 신문을 돌린 다음에 학교를 가고 학교가 끝난 후엔 또 고깃집에서 철판 닦는 아르바이트를 했죠. 그렇게 1년 정도 죽어라 일하니 반지 합방 하나 얻을 정도의 돈이 모이더라고요. 그때부터 고모네 집을 나와 혼자 살기 시작했네요. 생활비 때문에 여전히 일은 그만둘 수 없었어요. 그렇다고 공부를 소홀히 할 수도 없었죠. 나중에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선 좋은 직업을 가져야 하고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선 결국 공부를 잘해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했으니까요. 결국 저는 잠을 줄이는 방법을 택했어요. 참 단순 무식한 방법이었지만 일도 하고 공부도 해야 하니 별 수 없었죠.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칠까 생각도 했지만 따로 혼자 공부해서 대학에 갈 자신은 없더라고요. 주경야독하면서 하루 서너 시간도 못 자고 살았던 것 같아요. 고3 때는 하루 2시간 정도로 더 잠을 줄였죠. 사정을 아는 선생님과 친구들은 뭐 이런 독한 놈이 다 있냐면서 혀를 내둘렀네요. 그러다 몸 다 버린다고 걱정해 주기도 했죠. 그래도 그렇게 악착같이 산 덕분일까요? 저는 저희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국립대학에 1등으로 들어갔고요. 4년 내내 수석을 놓치지 않고 장학금 받으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졸업 후 회사도 교수님 추천으로 꽤 이름난 대기업에 합격했죠. 일은 많았지만 그만큼 연봉도 복지도 좋은 곳이었네요. 처음으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난 것도 그 회사에서였어요.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동료였는데요. 동기들은 물론 윗분들 사이에서도 예쁘고 일 잘하기로 소문이 자자한 친구였죠. 뭐 그렇다고 제가 그녀에게 첫눈에 반했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처음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예쁜 여자들은 얼굴만 믿고 일은 남자들에게 은근슬쩍 미룬다는 그런 편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프로젝트를 함께하게 되면서 그녀의 진면목을 알게 됐죠. 바로 곁에서 지켜본 그녀는 일을 본인이 다 떠안으면 떠안았지 결코 남에게 미루는 스타일이 아니더군요. 여우보다는 곰에 가까웠다고나 할까요?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도 아무 말 못하고 꾹 참다가
화장실에서 울고 들어오기 일쑤였죠. 걸핏하면 일은 혼자 다 하고 성과는 싸바싸바 잘하는 동료가 챙겼고요. 그때마다 안쓰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게 시간이 흐를수록 차츰차츰 이성적인 호감으로 발전하더라고요. 원래 처음일수록 겁이 없잖아요. 사내 연애가 얼마나 힘들고 위험한 건지도 모른 채 적극적으로 그녀에게 대쉬했고요. 제 불같은 직진에 그녀 역시 얼마 안가 마음의 문을 열어줬죠. 여자친구로서 그녀는 참 완벽했어요. 예쁘고 몸매 좋고 뭐 이런 외적인 조건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잃어버린 제 몸의 퍼즐 조각 하나를 찾은 것처럼 그녀는 제게 꼭 맞는 사람이었죠. 식습관, 취향, 성격 그 무엇 하나 거슬리는 게 없었어요. 어려서 부모님을 잃은 뒤 줄곧 혼자였던 저는 하루빨리 그녀와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어요. 그녀와 저를 반씩 닮은 아이를 낳아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었죠. 그래서 조금 이르지만 사귄 지 2년 만에 그녀에게 청혼을 했네요. 저는 여자친구도 당연히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쯤 회사 일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고 원래 장래 희망도 전업주부였다고 종종 말하곤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웬걸. 제가 내민 반지를 받아들고 기뻐하던 여자친구는 이내 침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미안해 자기야. 그치만 아무래도 결혼은 힘들 것 같아. 제겐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이었죠. 뭐? 대체 왜? 내가 영숙이 너에 비해서 너무 부족한 놈이라 그래? 부모 없는 고아라서 가진 게 별로 없어서?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사랑하는데 그런 게 뭐가 문제야. 그럼 대체 왜? 집 때문이면 걱정하지 마. 나 고등학교 때부터 죽어라 일해서 돈 많이 모아뒀어. 큰 평수는 아니더라도 우리 둘이 발 뻗고 잘 정도의 집은 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자 영수가. 내가 앞으로 진짜 행복하게 해줄게. 응? 그치만 너무 서두르는 것 같지 않아? 우린 지금도 충분히 행복한데 굳이 결혼을 해야 할까? 결혼하면 더 행복할 거야. 한 집에서 평생 같이 의지하고 사는 거잖아. 글쎄, 난 잘 모르겠어. 여전히 망설이는 여자친구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최대한 불쌍한 척 입을 열었죠. 너도 알잖아. 나 부모님 돌아가시고 너무 외롭게 큰 거. 하루빨리 너랑 내 가정을 꾸리고 싶어. 나도 가족이 갖고 싶다고.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여전히 미안해 였어요. 도대체 뭐 때문이냐고 물어도 여자친구는 명확한 설명 없이 그저 고개만 가로저었죠. 하지만 거기서 포기할 순 없었어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잖아요. 그 뒤로 전 한 달에 한 번씩 여자친구에게 결혼하자고 얘기했어요. 장난식으로 말만 던지는 게 아니라 늘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이나 카페를 예약하고 아름다운 야경을 배경 삼아 무릎 꿇고 반지를 내밀었죠. 그렇게 한 반년쯤 끈질기게 구애했을까요? 결국 여자친구는 제 8번째 프로포즈에 고개를 절레절레 졌더군요. 못 말려 진짜. 청혼을 대체 몇 번을 더 하려는 거야. 네가 받아줄 때까지 100번이든 1000번이든 할 거야. 그러자 여자친구가 긴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말을 하더군요. 알겠어. 결혼하자. 뭐? 지금 뭐라고 했어? 결혼하자고. 진짜? 거짓말 아니지? 무력이 없다? 응, 거짓말 아니고 안 물려. 대신 나 자기한테 할 말 있어. 할 말? 그게 뭔데? 실은 나... 여자친구는 왠지 모르게 초조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내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고개를 가로젓더군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었겠지만 왠지 모르게 찝찝하더라고요. 뭐야, 뭔데 그래? 얼른 해봐. 중요한 말 아니었어? 아니야, 쓸데없는 말이었어. 그보다 우리 부모님한테 인사는 언제 드릴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여자친구를 끝까지 닥달해서라도 무슨 말을 하려던 건지 들어봤어야 했어요. 그럼 그 후 저희 운명도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
하지만 당시엔 여자친구가 제 청혼을 받아줬다는 게 너무 기뻐 정신이 없었고요. 한편으로는 여자친구 마음이 바뀌기 전에 얼른 빼도 박도 못하게 일을 진행시켜야 한다는 조급함이 있었네요. 그래서 애써 그 찝찝함을 무시한 채 결혼 준비를 진행했죠. 제일 마음에 걸리는 건 당연히 여자친구 부모님의 반응이었어요. 제가 아무리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을 다니면 뭐해요. 여자친구도 저 못지않게 좋은 대학 나와 같은 회사 다니는데, 게다가 저는 고아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죠. 그에 반해 여자친구네 부모님은 두 분 다 멀쩡히 살아계시고 부부 금술도 좋으셨고요. 시장에서 오랫동안 과일 장사를 크게 하셔서 동네에서도 제법 소문난 알부자였어요. 두 분이 여자친구에 비해 여러모로 딸리는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까봐 너무 불안했죠. 그래서 여자친구네 집에 인사 가기 전에 부랴부랴 머리를 자르고 새 옷을 사고 소고기와 홍삼 같은 비싼 선물도 준비하며 바쁘게 움직였네요. 다행히 여자친구네 부모님은 저를 진심으로 환영해 주셨어요. 제 가족이나 경제적인 조건에 대해선 이런 방구 말도 없이 그저 저를 예뻐해 주시더군요. 너무 감동한 나머지 인사드리고 나오는 길에 여자친구에게 그랬네요. 영숙이 너네 부모님 참 대단하신 것 같아. 보통 부모 없는 고아라고 하면 색안경 끼고 바라보시는데. 에이, 우리 부모님 그런 분들 아니라고 했잖아. 그리고 자기가 왜 고아야. 부모님이 좀 일찍 돌아가신 거지. 친척들도 다 있잖아. 그렇긴 한데 사실 고아나 다름없이 컸으니까. 아니라니까. 그리고 설사 그렇다 해도 어때. 그만큼 우리 부모님이 자기가 마음에 들었다는 건데. 자기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또 싹싹하잖아. 어른들이 좋아할 만하지. 그땐 여자친구가 기죽은 저를 띄워주는 거라 여겼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여자친구는 자기 집안의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감추기 위해 애써 말을 돌린 거였어요. 애초에 여자친구네 부모님이 저를 적극 환영했던 것도 그 비밀 때문이었던 거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저희는 약 1년간의 결혼 준비를 거쳐 정식으로 부부 사이가 됐습니다. 결혼 생활은 참 행복했어요. 아내는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저를 내조하는 데 최선을 다했어요. 매일 저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을 차려주고 와이셔츠를 다려주고요. 저녁엔 늘 새로운 밥과 국에 영양을 고려한 다양한 가짓수의 반찬을 챙겨줬죠. 장인어른 장모님도 저를 아껴주시긴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장모님은 우리 사위 하면서 제가 갈 때마다 온갖 진수성찬을 차려주셨네요. 설거지라도 좀 도와드리려고 하면 일하느라 힘들 텐데 됐다면서 자신이 다 직접 하셨죠. 아버님도 드디어 취미생활을 함께할 아들이 생겼다면서 제게 직접 바둑과 골프를 가르쳐주곤 하셨네요. 아내에게 2살 터울의 남동생이 한 명 있긴 했는데요. 군대 제대하자마자 바로 결혼하는 바람에 일찌감치 독립했거든요. 이미 5살짜리 딸도 있어서 좀처럼 장인 장모님 집에는 걸음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어쩌다 집안 행사로 만날 때면 먼저 매영, 매영 하면서 사근사근하게 다가와줬죠. 그런 처남을 닮아서인지 딸도 참 애교 많고 예쁜 아이였어요. 원래 자식을 딱 한 명만 낳는다면 당연히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처남 딸을 보고 여자애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였죠. 야, 이 처남은 진짜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겠어. 소영이가 이렇게 예쁘니까 말이야. 아유, 예쁘긴요. 요즘 말도 안 듣고 고집만 세져서 얼마나 힘든데요. 아이, 그렇게 말하면서도 입은 웃고 있거든. 매형도 얼른 애기 가지셔야죠. 응, 노력은 하고 있는데 쉽지 않네.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너무 초조하게 생각하지 말아야지. 사실 저희 부부에게 고민이 한 가지 있다면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2년까진 그러려니 했는데 3년이 넘어가도록 소식이 없으니 조금씩 초조해지더군요. 결국 고민 끝에 아내에게 난임 치료를 받아보자고 말했는데
애초에 아이를 가지는데 회의적이던 아내는 영 내켜하지 않았어요. 그렇게까지 해서 억지로 애를 가져야 해? 아니, 억지로라니. 결혼한 부부가 애를 낳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당신도 알잖아. 나는 외동에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꼭 자식이 있었으면 하는 거. 그건 나도 아는데 무슨 병원을 다니면서까지. 그러다 우리 둘 중 한 명한테 문제라도 있다고 해봐. 그럼 부부 사이도 나빠질 거 아니야. 나빠질 게 뭐가 있어. 그게 본인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닌데. 그리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일단 검사 받아봐야 알지. 지레 겁먹을 필요 없잖아. 그러자 갑자기 아내가 왈칵 울음을 터뜨렸어요. 당신한테 그동안 솔직히 말 못했는데 나 사실 누군가의 엄마가 될 자신이 없어. 무한정 그렇게 애정을 퍼주고 날 희생할 자신이 없다고. 난 아직도 그냥 엄마 보살핌 받는 딸이고 싶고 당신한테 사랑받는 여자이고 싶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엄마가 되고 싶진 않아. 철없는 소리인 거 아는데 이게 내 진심이야. 미안해 여보. 생각지도 못한 아내의 고백에 깜짝 놀랐어요. 아내가 저보다 어리긴 했지만 그래도 그때 나이가 이미 30대였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철이 없더군요. 하지만 엄마 될 자신 없다며 우는 사람을 억지로 병원에 끌고 갈 수도 없고 뭐 어쩌겠어요. 일단 끌어안고 달래줬죠. 당신이 그런 생각하고 있는지 몰랐어. 미안해. 내가 진작 눈치채고 용기를 줬어야 하는데. 그럼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정말? 역시 당신이라면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고마워 여보. 그래. 그리고 어차피 아이만 생기면 모성애도 부성애도 자연스레 생길 거야. 신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잖아.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옆에서 늘 나도 함께 할 거니까. 알았지? 응, 알겠어. 그렇게 저와 아내는 자연 임신을 좀 더 시도해 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 뒤로도 아이는 들어서지 않았고요. 제가 난임병원 얘기를 꺼낼 때마다 아내는 울면서 때론 화내면서 그 얘기를 회피했죠. 이것 때문에 한때 저희 부부는 이혼 위기까지 갔어요. 그때 지난했던 과정을 여기에 모두 풀어놓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결국 제가 아이를 포기하는 걸로 일이 마무리됐죠. 사랑은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거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미 한 번 가족을 잃었던 사람이었어요. 다시 제 손으로 아내와 처갓집 식구들을 버리고 혼자가 되는 짓은 도저히 할 수가 없었죠. 그런 제게 큰 위로가 되줬던 건 다름 아닌 처조카 소영이었어요. 그쯤 저희 부부는 처남네와 자주 왕래하면서 지냈는데요. 못해도 일주일에 3번은 만나서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자연스레 소영이도 저를 많이 따르게 됐죠. 고모부, 이거 선물이에요. 제가 그렸어요. 이게 뭐야? 어이, 고모랑 고모부 그린 거야? 네, 여기 안경 낀 사람이 고모부고 옆에 드레스 입은 공주님이 고모예요. 우와, 우리 소영이 화가해도 되겠는데? 너무 잘 그렸다. 고마워. 그럼 소영이는 제 품에 안겨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어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웠죠. 그런데 이상하게 아내는 제가 소영이를 예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나중엔 아예 처남네와 만나는 것조차 꺼려하더군요. 결국 하루는 대놓고 그 이유를 물어봤죠. 당신 혹시 처남네 만나는 거,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소영이 만나는 거 불편해? 소영이 앞에선 잘 웃지도 않고 내가 소영이랑 같이 노는 것도 싫어하잖아.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잡아뗄 생각 마. 당신 표정에서 다 티가 나니까. 그러자 아내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실은... 그러니까... 아내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어요. 답답함에 채근하자 그제야 대답이 돌아오더군요. 별거 아니야. 그냥 소영이 볼 때마다 당신이랑 아이 문제로 싸우던 게 생각나서 그래. 우리 그 문제로 이혼까지 할 뻔했잖아. 내가 소영이 보고 또 아이 갖자고 할까봐? 뭐 그런 것도 있고
당신 그렇게 포기시킨 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지. 아이, 뭘 그렇게 부정적인 쪽으로만 생각해. 그냥 처조카 예뻐하는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 어쨌든 당신이 아이랑 있는 거 보기 괴로운 게 사실이야. 아내의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배려해 한동안 처남네와 만나는 걸 피하기로 했죠. 뭐 한편으로는 저도 아내에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뭐 그깟 자식 없으면 좀 어떻다고 그걸로 아내를 그리 들들 볶았는지. 여보, 나야말로 그동안 자식 문제로 당신 힘들게 해서 미안해. 내 가족은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아니라 당신이었는데 그 소중함을 몰랐어. 내가 앞으로 진짜 잘할게. 뭐야, 갑자기. 그렇게 말하면 나 또 눈물 나잖아. 우는 아내를 꼭 끌어안고 결심했어요. 아내와 둘이 앞으로 평생 행복하게 살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 희망찬 바람은 어느 날 예고 없이 닥친 비극적인 사고로 물거품이 됐어요. 휴가를 떠났던 처남 내외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이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건데요. 다행히 소영이는 목숨을 건졌지만 처남 내외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죠. 장인어른에게 전화를 받고 아내와 같이 병원에 갔을 땐 이미 모든 상황이 끝난 뒤였죠. 장모님은 충격으로 혼절해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고요. 장인어른은 장례 지도사와 함께 장례식 준비를 논의하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이게 뭐야? 다 거짓말이지? 진짜 서훈이가 죽었다고?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아내는 처남의 시신을 끌어안고 오열했어요. 그런 아내를 말렸지만 저 역시 슬픈 건 마찬가지였죠. 늘 저를 매영, 매영 하면서 따르던 처남을 친동생처럼 아꼈으니까요. 채 피어나지도 못하고 져버린 처남과 처남댁이 어찌나 안쓰럽고 가엾던지. 1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졸지에 부모를 잃고 혼자 남겨진 소영이도 과거의 제 모습과 겹쳐 보여 눈에 밟혔죠. 무슨 정신으로 처남과 처남댁의 장례를 치렀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장례를 치르고 나니 제일 중요한 건 소영이의 거취였죠. 이상하게도 처남댁 집에선 야멸차게 소영이를 거부하더군요. 아내 말로는 원체 그 집 사람들이 처남댁과 소영이에게 별 정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해괴하다 싶었지만 딸이었으니 뭐 옛날 분들이면 그럴 수도 있겠다 했죠. 결국 급한 대로 장인어른 장모님이 소영이를 데려왔는데요. 연로한 두 분이 한창 손이 많이 가는 소영이를 키우기엔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았어요. 결국 소영이는 저희 부부 집으로 오게 됐죠. 제가 회사에 있는 동안은 아내가 돌보고 평일 밤이나 주말엔 제가 주로 소영이를 챙겼네요. 아무것도 모르던 소영이는 어느 순간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하긴 초등학교 저학년이면 죽음에 대한 인지 정도는 할 나이였으니까요. 고모부, 우리 엄마랑 아빠는 하늘나라로 간 거죠? 어? 그게... 괜찮아요. 저 다 알아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말하는 거 들었어요. 나쁜 아저씨가 차로 우리 엄마 아빠 아프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 간 거잖아요. 그래. 우리 소영이 다 알고 있구나. 소영이 말처럼 엄마 아빠는 지금 하늘나라에 있어. 만날 순 없지만 저 하늘 위에서 소영이 다 보고 있을 거야. 엄마 아빠가 저를 미워하면 어떡하죠? 저도 그때 그 차에 있었는데 저만 혼자 살았잖아요. 아이의 말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은 척 입을 열었네요. 그게 무슨 말이야. 소영이를 살린 게 소영이 엄마 아빠인데. 소영이라도 살아서 다행이다. 우린 그거면 됐다. 그러고 있을걸 아마. 그러니까 우리 소영이 엄마 아빠 목까지 더 씩씩하게 살 수 있지? 맑은 두 눈에 눈물이 맺히던 것도 잠시. 이내 소영이가 작은 손으로 눈물을 쓱 훔치며 말했어요. 그럼요. 저 씩씩해요. 우리 반에서 제가 제일 씩씩해요. 그래. 장하다 우리 소영이.
너무 기특해. 고모부, 고모부랑 고모는 계속 제 옆에 있을 거죠? 엄마 아빠처럼 나 안 떠날 거죠? 그럼 당연하지. 고모랑 고모부가 엄마 아빠 대신해서 소영이 옆에 계속 있어줄 거야.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불안해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어쩔 수 없이 제 유년 시절이 떠올랐어요. 소영이만큼은 저처럼 이 집 저 집 떠돌며 눈칫밥 먹는 그런 생활은 하지 않게 하고 싶었죠. 그래서 소영이에게 더욱더 신경을 썼어요. 소아 정신과 치료도 꾸준히 받고요. 주말이면 아내와 셋이 놀이동산도 가고 소풍도 가면서 바쁘게 지냈죠. 소영이를 썩 예뻐하지 않던 아내도 부모를 잃은 어린 조카가 가엾긴 가여웠나 봐요. 밤에 소영이가 악몽을 꿀 때마다 같이 자주기도 하고요. 때때로 소영이 원피스며 리본핀 같은 걸 예쁘다고 사오기도 하더군요. 밤에 다 같이 둘러앉아 맛있는 저녁을 먹고 함께 텔레비전을 볼 때면 가끔 내가 꿈꾸던 가정이 이런 게 아니었을까 싶더라고요. 그럴수록 소영이를 진짜 딸로 키우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더군요. 그래서 고민 끝에 어느 날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여보, 우리 소영이 그냥 입양하면 어떨까? 뭐? 입양? 당신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당연히 알지. 생각해봐. 어차피 장인어른 장모님도 연세가 있으시고 앞으로 소영이는 우리가 책임지고 돌봐야 할 텐데 그럼 아예 우리 호적에 올리는 게 낫잖아. 물론 소영이 의견도 들어봐야겠지만 일단 당신 생각이 궁금해서.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해? 우리 지금도 충분히 소영이한테 잘해주고 있잖아. 단순히 잘해주고 못해주고 그런 문제가 아니야. 소영이 요즘도 우리가 자기를 떠날까봐 두려워하잖아. 법적으로라도 진짜 부모가 돼주면 좀 안심하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문제를 생각해봐도 우리 호적에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지금이야 아직 어리다지만 나중에 다 컸을 때 학교에서 다른 애들한테 상처받거나 그러면 어떡해. 결혼할 때도 그렇고 또 우리 죽고 나면 재산 상속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중요하잖아. 글쎄, 그럴수록 신중해야 하는 거 아닌가? 물론 나도 지금 소영이랑 당신이랑 이렇게 셋이 사는 거 나쁘지 않아. 아니, 오히려 좋아. 하지만 그렇다고 소영이를 우리 딸로 입양하는 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 저는 아내가 설마 반대할 줄은 몰랐기에 벙쪘어요. 소영이는 아내의 친조카였으니까요. 하지만 엄마가 되는 걸 유독 자신 없어 하던 아내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었죠. 그래, 내가 좀 성급했던 것 같다. 이 문제는 우리 천천히 고민해보자. 저는 일단 한 발 먼저 물러섰어요. 그러자 아내도 안심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응, 우리 이 문제는 천천히 고민해보자. 나도 무조건 싫다는 건 아니니까. 아내의 대답은 생각보다 유했어요. 시간의 문제일 뿐 나중엔 아내의 마음도 충분히 돌아설 여지가 있겠구나 싶더군요.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까맣게 몰랐어요. 소영이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존재가 나타날 줄은 말이죠. 시간은 화살같이 빠르게 흘렀어요. 어느덧 소영이는 중학생이 됐고요. 저희도 소영이와 함께 사는 삶이 익숙해졌죠. 그 주 주말은 함께 교회로 드라이브를 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씻고 준비하랴, 짐 챙기랴 정신없이 움직이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뭐 시킨 것도 없고 방문할 사람도 없는데 이상하다 싶었죠. 나가보니 제 또래쯤 돼 보이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누구시죠? 아, 여기가 강영숙 씨 댁 맞습니까? 낯선 남자의 입에서 나온 아내의 이름에 절로 긴장이 됐어요.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그럼 그 아이도 여기 있겠네요? 그 아이라뇨? 남자의 뜻모를 말에 점점 미간이 찌푸려지던 찰나였어요. 남자가 너무나 충격적인 이름을 입에 올리더군요. 강소영 말입니다. 이제 중학생쯤 됐을 텐데 모르세요? 아니 누구신데 소영이를... 당신 대체 누굽니까?
제 말에 남자가 짐짓 자세를 바로 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경악스러운 자신의 정체를 밝혔죠. 저는 하영모라고 하는데요.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아이의 친아빠는 바로 접니다. 제 두 귀를 의심할 만큼 너무나 충격적인 발언이었어요. 당신이 우리 소영이 친아빠라고요? 네, 맞습니다. 남자의 긍정에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뭐 이런 또라이가 다 있나 싶더라고요. 뭐 이런 미친 인간이 다 있어! 소영이는 우리 처남 딸이야!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개수작을... 이거 신종 유괴 수법이지?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꺼져! 잠시만요! 그대로 현관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려는 저를 남자가 붙잡았어요. 그리고 제발 자기 얘기 좀 들어달라며 사정사정 하더군요. 그 소리를 듣고 방에서 외출 준비를 하던 아내가 밖으로 나왔죠. 여보, 누구 왔어? 왜 이렇게 시끄러워? 미친놈이야. 위험하니까 당신은 소영이랑 들어가 있어. 대체 누구길래? 들어가 있으라는데도 아내는 기어이 현관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남자의 얼굴을 확인하더니만 그대로 굳어버렸죠. 두 눈을 커다랗게 뜬 채 손으로 입을 틀어막는 게 누가 봐도 예삿 반응이 아니었네요. 남자도 아내를 발견하자마자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영수가! 너 나 누군지 알지? 나 영모야, 하영모! 그 애가 여기 있다는 거 다 듣고 왔어. 제발 그 애 좀, 내 딸 좀 만나게 해줘! 남자의 말에 아내가 뒤늦게 반응을 보였어요. 이 미친놈이 무슨 염치로 여기까지 찾아와? 일단 나가서 얘기하자고! 아내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고 허겁지겁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 남자를 끌고 그대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더군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벙쪄 있던 저는 뒤늦게 그런 아내를 쫓아갔죠. 여보, 기다려! 그 남자 당신도 아는 사람인 거야? 자기가 소영이 친아빠니 어쩌니 하던데. 응, 아는 사람이야. 내가 잘 얘기해서 돌려보낼게. 안 돼! 당신 혼자 뭘 하겠다고. 그러다 큰일 나. 나도 같이 가. 아니야. 내가 잘 얘기한다니까. 당신은 나오지 마. 아내는 갑자기 왈칵 성을 내면서 저를 밀어냈어요. 그리고는 그 남자를 데리고 후다닥 1층으로 내려가 버렸죠. 뭔가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영이에게 집 잘 보고 있으라고 단단히 일러둔 뒤 저도 1층으로 쫓아 내려갔죠. 아내는 놀이터 벤치에서 그 남자와 대치 중이었어요. 제가 온지도 모르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있더군요. 너 진짜 미쳤어? 집까지 찾아오면 어떡해? 이제 와서 대체 이게 뭐하는 짓이야? 너야말로 뭐하는 거야? 왜 소원이 죽은 거 나한테 말 안 했어? 참나, 내 동생 죽은 걸 내가 왜 너한테 말해야 돼? 네가 뭔 상관인데? 상관 있지. 소영이가 내 딸인데. 소원이 그렇게 갔으면 걔 이제 호적상 고아인 거잖아. 그건 말이 안 되지. 춘아빠인 내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아빠 행세를 하려고 해? 긴 말할 거 없고 소영이 내가 데려갈게. 어차피 지금까지 네 친자로 입양하지도 않은 거 보면 넌 엄마 될 자격도 없는 여자인 건 여전한 것 같으니까. 둘 사이에 언제 끼어들까 틈만 보던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막연하게 처남댁이 바람을 피운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남자는 마치 제 아내가 소영이의 친모인 것처럼 굴고 있었어요. 아내도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고 말이죠. 저를 등지고선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런 남자에게 씩씩대며 대거리를 하더군요. 그러는 너는 무슨 아빠 될 자격이 있는 놈인 줄 알아? 지 손으로 애기 똥기저귀 한번 갈아본 적 없고 분유값 10원 하나 보탠 적 없으면서 기껏 고생해서 다 키워놓으니까 이제 와서 데려가겠다? 웃기고 있네 진짜. 야, 누가 보면 소영이를 네가 키운 줄 알겠다? 넌 낳기만 했지 키우는 건 소은이랑 소은이 처가 다 했잖아. 친자식으로 호적에 올려서 책임진 건 네가 아니라 그 둘이라고. 그럼 어떡해? 넌 책임지기 싫다고 했잖아. 대학생인 나 혼자서 그럼 걔를 뭐 내 호적에라도 올려서 미혼모로 살았어야 만족했겠어? 누구 인생 조지려고.
그땐 그게 최선이었어. 알아? 그래. 그렇게 떳떳하면 네 남편한테도 그렇게 말해보든가. 마침 저기 와 계시네. 남자가 이죽거리면서 눈짓으로 저를 가리켰어요. 그러자 아내의 고개도 천천히 제 쪽으로 돌아갔죠. 얼굴이 순식간에 시체처럼 창백해지더군요. 저는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지금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소영이가 처남딸이 아니라 당신이랑 저 남자 딸이라는 거야? 제 물음에 아내가 갑자기 풀썩 바닥으로 고꾸라졌어요. 그러고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미안해, 여보. 미안해.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지금 한 말이 다 진짜야? 당신이 대학생 때 소영이 낳았는데 그걸 처남 호적에 올린 거야? 미안해, 여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잖아! 미안하다는 말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설명을 좀 해보라고! 제 악에 바친 고함에 아내가 퍼뜩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그제야 더듬더듬 자기 변명 섞인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이 인간은 내가 대학 때 잠깐 사귀었던 사람인데 그때 하룻밤 실수로 애가 생기고 말았어. 너무 무서웠는데 이 인간은 책임질 수 없다면서 무책임하게 도망가 버렸고, 나도 낳고 싶진 않았는데 임신은 처음이었으니까 알았을 땐 이미 낙태를 하기엔 너무 커버린 상태였어. 그래서 결국 낳았고 보육원에 애를 버리려고 했는데 소은이가 그래도 어떻게 그러냐고 자기가 옳게 설득해 보겠다고. 다행히 옳게가 불임이었거든. 그래서 그렇게 소영이를 소은이 호적에 올리게 된 거야. 그럼 당신이 애기 갖는 거 거부했던 것도 소영이 때문인 거야? 꼭 그것만은 아니야. 실은 나 이제 아예 임신 못해, 여보. 소영이 가졌을 때 원래 나 혼자 몰래 낳고 보육원에 두고 올 생각이었거든? 그래서 집에서 혼자 끙끙대다 결국 병원에 실려 갔는데 그때 자궁에 무슨 바이러스 감염이 되면서 나도 소영이도 죽을 뻔했어. 다행히 둘 다 살았지만 의사가 다신 임신 못한다고 했었고, 난임 병원 가면 당신도 그걸 알게 될까봐 무서워서 계속 피했던 거야. 속여서 미안해, 여보. 고개를 푹 숙인 채 사과하는 아내를 보고 있자니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차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배신감에 사지가 벌벌 떨렸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나를 속일 수가 있어? 미안해, 여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장인어른 장모님도 다 아는 거야? 다 알지. 근데 엄마 아빠도 계속 당신한테 미안해했어. 진짜야. 그게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건 당신도 당신 부모님도 그동안 사람 하나를 바보 만들었다는 거야. 등신같이 속은 내가 웃겼어? 아무것도 모르는 고아놈 하나 속여 넘겼다고 뒤에서 다들 깔깔대며 비웃었어? 그런 적 없어. 오히려 죄책감으로 다들 힘들어했지. 나도 당신한테 계속 얘기하려고 했었다고. 그럼 진작 말했어야지. 사람 하나 병신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뭐? 그럴 생각은 없었다고? 다들 힘들어했다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여보. 아내는 어느새 엉엉 울고 있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그 모습이 너무나 가련하고 안쓰러웠을 텐데 배신당했다는 걸 알아서일까요? 그 모습이 가증스럽기 짝이 없더군요. 제게 매달리는 아내를 뿌리치고 그대로 돌아섰어요. 집으로 돌아가자니 차마 소영이를 볼 자신이 없어 그대로 차로 향했죠. 하지만 막상 차에 타서도 갈 곳이 없더라고요. 저는 가족도 없었고 친구들에겐 섣불리 털어놓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었으니까요. 무작정 고속도로로 차를 몰았어요. 그 사이 아내와 장인어른 장모님에게서 번갈아 전화가 왔지만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죠. 운전하는 내내 머릿속이 너무나 혼란스러웠어요. 지금까지 제가 살던 세상이 통째로 무너진 기분이었죠. 그렇게 날이 새도록 광란에 드라이브를 하고 바로 회사로 출근했어요. 겨우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고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똑같은 옷차림으로 현관에서 절 기다리고 있더군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저만 기다린 것 같더라고요. 바보같이 또 그 모습에 마음이 약해지더군요. 아내가 그런 제 마음을 읽은 것처럼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당신 왔어? 회사 갔다 온 거지? 소영이는? 잠깐 엄마 아빠 집으로 보냈어. 잘했네. 그럼 이제 우리 둘이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얘기 좀 해보자. 아내와 함께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궁금했던 것들을 묻기 시작했죠. 그 자식은 왜 이제 와서 소영이를 데려간다는 건데?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자기가 데려가겠다고 연락했었어. 원래 가수할 거라고 허구한 날 술 퍼마시고 기타나 치던 한량놈이었는데 뒤늦게 철이 들었는지 뭔지 사업을 시작했더라고. 근데 그게 좀 잘 풀려서 형편이 나아졌나 봐. 그랬더니 소영이한테 미련이 생긴 것 같아. 자기가 이제 더 잘 키울 수 있다면서 계속 데려가려고 하더라고. 그동안은 소영이가 소원이 호적에 올라가 있었으니까 뭐 어떻게 못했는데 소원이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진짜 자기가 데려가고 싶은가 봐. 아내의 말을 듣고 나니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어요. 제가 아무 말 없이 팔짱만 끼고 있자 아내가 은근슬쩍 손을 뻗더군요. 소영이 얘긴 이쯤 하고 당신은 어때? 나 용서해 줄 수 있어? 두려운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는 아내를 보고 있자니 뭐라고 표현하기 힘든 복잡한 감정이 피어올랐어요. 어쨌든 제가 10년 가까이 함께 살을 맞대고 살았던 여자였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여자가 저를 감쪽같이 속이고 있었다는 게 너무나 큰 상처였죠. 글쎄, 잘 모르겠다. 과연 내가 앞으로 당신을 아무렇지 않게 예전처럼 대할 수 있을지. 내가 더 잘할게. 노력하면 되잖아.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 당신은 물론이고 장인어른 장모님, 그리고 죽은 처남 부부까지 전부 다 날 작정하고 속였다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 사실 결혼 전에 당신한테 다 털어놓으려고 했는데 소영이가 내 호적에 있으면 모를까 이미 소은이 딸로 잘 살고 있는데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소은이가 그렇게 가버릴 줄 누가 알았겠냐고. 급기야 아내는 두 손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런 아내를 달래지도 그렇다고 외면하지도 못한 채 저는 바라만 봤죠. 어쨌든 중요한 건 소영이 마음이니까 같이 얘기해보자. 아마 소영이도 그날 그 남자가 하는 말 안에서 다 들었을 거야.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거라고. 일단 저희 부부 사이 문제보다 중요한 건 소영이였어요. 소영이를 불러다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죠. 생각보다 소영이는 많은 걸 알고 있었어요. 저 그럼 그 아저씨, 아니 친아빠 따라갈게요. 소영이의 말에 저는 물론 아내도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소영아, 그게 네가 정말 원하는 거야? 너 정말 그 아저씨랑 같이 살고 싶어? 괜히 고모부 때문에 그러는 거라면... 그러자 소영이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고모부. 좀 혼란스럽긴 하지만 누가 뭐래도 제가 부모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은 돌아가신 엄마 아빠 단 2명뿐이에요. 그럼 더더군다나 그 아저씨를 따라갈 필요 없어. 소영아, 지금처럼 고모네 집에서 지내면 돼. 하지만 고모가 있잖아요. 이제 와서 제가 고모를 엄마로 여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분도 그걸 원치 않을 것 같고요. 소영이의 차분한 시선이 아내를 향했어요. 그러자 아내가 차마 그 시선을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아내는 저는 물론 소영이에게도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거였어요. 그런 아내를 외면한 채 다시 소영이에게 입을 열었어요. 고모부네가 불편하면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아니요. 모든 걸 다 알게 됐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무엇보다 저를 계속 보면 고모부가 힘들잖아요. 그새 아이는 너무 많이 철이 들어버렸더군요. 어떻게든 그런 소영이를 붙잡고 싶었지만 아내마저도 그냥 소영이를 보낸 뒤 다 잊고 살자 하더군요. 여보,
우리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면 안 될까? 이제 와서 소영이가 나를 엄마로 받아들일 리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나한텐 소영이보다 당신이 더 중요해. 당신이 나 용서하고 소영이랑 같이 살 수 있어? 글쎄,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 거봐. 그러니까 그냥 소영이 보내고 우리 둘이 살자. 내가 당신 그동안 속인 만큼 앞으로 더 잘할게. 응? 울며 매달리는 아내의 부탁에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소영이가 떠난 뒤에도 저희 부부 사이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아내가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남자를 만나 소영이를 낳고 처남호적에 올렸던 건 저를 만나기 훨씬 전의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실을 감쪽같이 속인 채 10년 가까이 저와 살았다는 걸 용서하기가 힘들었어요. 결혼 직전에라도 하다못해 처남 부부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만이라도 얘기했어야 하는 게 아닌지, 제가 아이를 포기하겠다고 했을 때 대체 무슨 생각을 했던 건지, 또 제가 소영이를 입양하자고 했을 때는 어떤 생각으로 망설인 건지 그 속을 알 수가 없더군요. 부부 사이에 제일 중요한 건 신뢰인데 이미 저희는 그게 산산이 부서져 버린 거죠. 그 위에 아무리 견고한 성을 쌓으면 뭐 하겠어요? 집안이 위태로우니 결국 허물어져 버릴 것은 뻔한데. 아내도 저도 많이 노력했지만 한번 금이 가기 시작한 관계를 다시 되돌릴 수는 없더군요. 결국 그 일이 있고 2년도 안 돼 저희 부부는 깨끗하게 갈라섰어요. 그게 벌써 10년도 더 전의 일인데 듣기론 전처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는 것 같더군요. 소영이나 그 생부와는 아예 인연을 끊고 사는 것 같고요. 집에 틀어박혀 허구한 날 술만 퍼마신다고 하네요. 알코올 중독인 것 같더라고요. 장인어른이 그간 모아둔 재산을 다 전처 치료에 털어 넣었는데도 끝내 그놈의 술을 끊지 못했나 봐요. 한때 사랑했던 여자인 만큼 안타까움의 감정이 밀려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인연이 아니었기에 헤어진 거라 생각해 미련은 없습니다. 더는 소식을 알아보지도 않으려고 해요. 저는 그래도 전처보다는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직장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아 최근 부장으로 승진했고요. 좋은 여자 만나 재혼도 했습니다. 사실 전처한테 뒤통수 맞은 기억 때문에 다신 결혼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사람한테 받은 상처는 역시 사람으로 치유되는 건가 봐요. 지금 아내는 전처만큼 예쁘진 않지만 가정적이고 따뜻한 사람이고요. 무엇보다 참 솔직해요. 사소한 거짓말도 못하는 그 투명한 성격이 마음에 들었죠. 슬하에 저와 아내를 반씩 닮은 늦둥이 아들도 하나 낳아 잘 키우고 있습니다. 성인이 된 소영이와도 종종 연락하며 지내요. 현재 소영이는 미국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결혼해서 단란한 가정도 꾸렸다 합니다. 결혼식에서 보니 생부와도 나름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더군요. 어린 시절 알게 된 자신의 끔찍한 출생의 비밀에도 불구하고 잘 커줘서 얼마나 기특한지 모릅니다. 저희 아들도 소영이처럼 내면이 단단한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요즘 또 연락이 뜸한데 조만간 잘 지내냐고 안부 메일 한 통 보내야겠어요.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